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소한의 윤리라는 책을 내신 도서평론가 이권우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 선생님 이제 오시자마자 제가 아무튼 맛집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맛집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뭐 돈이 없어서 그랬죠. 남이 사준다면 기꺼이 갑니다. 근데 드리는데 제가 저의 책을 저 책 아니라 딴 책도 누군가한테 드리면서 이렇게 약간 쫄았다 그럴까? 아 이거 이분한테 드리면 이 책은 또 뭐 뭐가 어떻게 후졌다라고 이제 평론하실 것 같아요. 절대 그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요. 뒷담화를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더 무섭잖아요. 그 이건호 선생님이 네. 그 까는 서평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쓰면 안 씁니다. 예, 쓰면은 안 깝니다. 왜냐하면 아예 안 쓰면 안 쓰지. 예, 좋은 책이 많은데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저랑 안 맞는 거지. 그리고 그 책 한 권 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고가 들어갔는데. 아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좀 한두 달 기다려보고 아무튼 맛집 서평이 전혀 어디에 한 줄도 아들 이렇게 코멘트- 압력을 가하시는 겁니까? 코멘트가 없으면 이 책은 쓰레기다라고 생각하셨다고. 오, 지금까지 받아본 최대 압력인데. 로비 잘하시네요. 아 정말 이제 잔머리가 그런 쪽으로만 진짜. 댓글 짧은 거 조금만 읽을게요. 이거라도 읽어야지 또 이제 저의 책도 홍보가 되기 때문에. 엘리님, 의도치 않게 아무튼 맛집 관련해서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생긴 1인입니다. 호캉스 때 책 읽으려고 들고 갔다가 호텔에 두고 와서 한 달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쨌든 최소 5명에게 책 이름을 알렸습니다. 게다가 목차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라호텔, 하얏트 호텔 네, 비교한 그 목차가 그 꼭지가 있는데 제가 묵은 호텔이 그랜드 하얏트거든요. 네, 여러모로 되찾아올 수밖에 없는 책이었네요. 네. 이 댓글은 꼭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요. YG가 이거 골라 와가지고 네. 저런 거 보면 쓰레기는 아닌 것 같은데 책이. 자 이거는 다음에 저 중세 찍을 때 네. 쓸까봐 어디 띠지 하나 달아가지고 쓰레기는 아니다. 이거는 딱 해가지고. 책글상이 인정한. 네. 그 망고빵빵님도 댓글 다셨는데 그 경이로운 생존자들 유혹하는 YG 편 들으시고 완전 유혹됩니다. 그런데 오늘 JYP 정말 얄밉군요. 정말 그 방송 때 좀 심했지. 내가 그 책 하여튼 읽기 싫다는 얘기를 계속 한 거죠. 읽기 싫다는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네. 뭔가 계속 저기 메모더 아냐 그랬더니 메모더 커피 유명하지 않냐. 아니 그 말이 왜 얄미워? 아니 그래우님도 메모더 커피 크크크크. 아니 본인이 읽기 싫다 그래서 그렇게 방해를 소개하는 걸 방해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아니 우리는 저기 진지한 우아한 도서 평론 방송이 아니고 책 예능 프로그램이잖아요. 지금 이제 면전에다 대고 지금. 그러면 맹자를 가지고 얼마나 잘 논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맹자도 사실 예능으로 풀어야 되는데. 아까도 저 지난 시간에도 공자 얘기하실 때 그 공자 어머니 얘기할 네네. 때 공자의 어머니는 그 무당이었고 맹자의 어머니는 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거나 뭐 이런 드립 치고 싶었는데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드립 치시면 또 어때요? 뭐. 아니 근데 그 최소한의 윤리 네. 이 책에서 그 맹모 삼천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약간 후대에 날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나 진짜 T 내지는 이과 맞나 봐. 나 그 처음 얘기 들었을 때부터 이사는 2번 했잖아. 그렇죠. 근데 왜 삼천지교라고 맞아요, 그렇죠. 했지라고 네.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네. 어릴 때도. 근데 그 얘기도 하시면서 근데 그 맥락을 보면 그건 후대에 덧붙여졌을 그렇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그 맹자를 보면
맹자가 작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음. 그러니까 맹자가 이제 장례 치른 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늦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보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 더 화려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그 문제 갖고 굉장히 논쟁이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연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때 더 여유가 있어서 돈을 더 쓴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묵자가 지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묵자는 절장이라고 해서 그 거의 그냥 뭐 이렇게 널판에다가 이제 그냥 장례만 치르면 되는 식으로 해요. 돈을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예, 그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난을 받는 건데 그때 이제 아버지 내가 대부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거든요. 사일 때, 사계급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진출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무리 낮춰도 20대예요. 20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근데 원래 또 연료전에는 어린 나이로 나오는데 그 위에 또 3살이라고 찍힌 거예요. 이렇게 딱 나이가 딱 특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맹자를 읽으면 이 맹모삼천과 관련된 얘기가 이미 뻥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맹모삼천 이야기 보면 맹자가 성공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맹자는 당대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맹자는 또 한 1000년 동안 또 잊혀졌던 사상가. 누가 좋아하겠어요. 정치 잘못하면 확 엎어버리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당태종 주원장이 맹자를 엄청 싫어했어요. 그리고 주원장은 아예 그런 통치자를 괴롭히는 또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대목도 다 삭제하고 책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맹자는 당대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2번 이사에서 성공한 학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후대에 만들어진 얘기예요. 근데 그랬던 사람치고는 그래도 만년에는 좀 여기 대우 받으면서 그 여기저기 성공한 거 다녔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죠. 제나라 때까지는 성공한 거죠. 왕들 아니 그 이제 당시 네. 제후들 왕들한테 불려다니면서 네네네. 꽤 약간 높은 대가를 받으면서 한 20년 가까이는 잘 살았어요. 그 정도면 예. 성공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이 되게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말년에 또 뭐 왜냐하면 그렇게 성공했다가 근데 이제 뭐냐면 공맹의 또 중형이라는 게 뭐냐면 떠날 때 빨리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갔지만 이제 왕도 정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패도 정치를 얘기하면 딱 사표 쓰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긴 했으나 권력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맹자 어머니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자세는 안 나오죠. 이사 다닌 그분은 네, 그냥 어머니로만 나옵니다. 전업주부. 예.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자세히는 안 나오고 맹자에는 당연히 없고요. 이제 현대학자들이 좀 알아봤는데 그거보다는 그 논어에 보면 맹손 씨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국정농단 세력이에요. 네. 국정농단 세력이 맹손 씨인데 그 집안의 후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지금 현대 중국의 그 약간 반골 집안입니까 원래 맹자는? 그렇다고 보기에는 또 뭐냐면 또 권력을 장악했던 집안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한동안 또 공자는 한나라 때부터 통치처락으로 받아들여서 꽤 그 세력을 확보했지만 맹자는 잊혀지거든요. 꽤 오랜 기간을 또. 그렇기 때문에 맹자 집안에 대한 내력도 상당히 어렵게 복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은 맹자의 개인사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게 별로 없다면서요.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그 후한 시대에 조기라는 사람이 그 주석서를 썼는데 뭐 그게 최초냐 아니냐 또 설왕설래해요 연구자마다. 그런데 거기에 봐도 맹자 집안에 대한 해석이 설명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료가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잊혀졌다는 얘기기도 하죠. 근데 조기라는 사람이 지금의 오늘 우리가 보는 맹자의 그 편집 체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맹자 집주에도 중요한 부분에 조기의 주가 들어가 있고요. 뭐 저는 안 봤지만 조기의 주를 놓고 또 누가 덧붙인 조기 주를 놓고 또 누가 후대 중국 학자가 붙인 책이 국내에 번역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안 본 게 후대 학자 붙인 게 그렇게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 조기의 주에 너무 비견이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맹자 집주의 조기의 중요한 부분이 나오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책 보면서 이제 재밌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이제 농단 얘기 쓰셨는데 그게 이제 원래 출처가 맹자라면서요. 그렇죠, 맹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제 맹자에서 우리가 아는 중요한 뭐 고사성어나 아니면은 한자어들이 대부분 다 나온다. 네, 여기서 나오죠. 연목구어, 불감청 고소원 이런 거 다 맹자가 그렇죠. 원전이라고. 네네네. 그다음에
너무 많아갖고 막 그 책 한 권 한문학자가 책 한 권 써도 될 분량이에요. 맹장에 나온 성어로만 가지고도 뭐 곳곳에 엄청 많습니다. 예. 그런 책도 좀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하다. 그런 책도 한권 아 근데 그거는 심심풀이로 예, 그 돌아가신 한영조 선생이 예, 그런 책을 쓰긴 했어요. 하긴 예, 맹자 예. 말고 다른 유명한 고사성어들 같은 거 원래 이렇게 그럼요. 어떤 예. 상황에서 나온 건지 이런 거 그리고 해설한 책 많이 그런 게 있었죠. 대부분 다 철학책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별 의식 없이 쓰고 있잖아요. 그냥 쓰고 있는데 원전을 가서 찾아보면 되게 깊이 있는 의미가 있어서 그거만 가지고 책을 써도 그러니까 한영조 교수가 동양철학 전공자인데 중고생을 위한 고사성의 강의라는 걸 썼는데 사실은 예, 성인도 읽어도 되는 책이에요. 다 예, 원래 있었던 철학책에서 다 뽑아서 설명을 하니까. 중고생을 위한 고사성어 강의. 예. 그 맹자나 또 이 책 최소한의 윤리 얘기는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이제 못하고 끝날까봐 지금 이건우 선생님 개인에 관련된 예. 질문들을 네.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그 도서평론가라는 말을 처음 만드신 분이다 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혹시 이 호모 부커스라는 말도 만드신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그 책 읽기에 달인 호모 부커스인데 네. 그거는 이거 있던 말입니까 이거는? 아, 그거는 그 누구죠? 그 고미숙 선생이 만든 말이에요. 열아일기 그 예. 그분이요? 그분이 그 공부의 달인 호모 쿰푸스에 예. 결국 공부가 책 읽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책 읽는 사람인데 호모 부커스다 이렇게 말을 썼어요. 근데 아. 그 호모 쿰푸스랑 제 호모 부커스가 같은 출판사에서 같은 시리즈로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그린비 출판사에서. 예.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잡아준 제목이에요. 예. 그 책 읽기의 달인 호모 부커스가 그 지난 시간에 이건우 선생님께서 내가 약간 독서론과 그리고 글쓰기 책을 한 권씩 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독서론 책이 그렇죠. 이 책 읽기의 달인 호모 부커스인 거죠. 예, 그런 거죠. 근데 호모 쿵퍼스? 쿰푸스, 예, 호모 쿰푸스, 예. 공부하는 사람 예. 그 말을 고미숙 선생님이 하시는 하면서 거고 호모 하면서 부커스란 말도 호모부커스란 했어요. 말도 했다라는 두 단어를 거지. 다 쓰셨어요. 예. 아깝네. 아, 그래서 그 라틴어 하시는 분들이 저 정말 무식한 사람이고 한참 욕했어요. 왜요? 그렇게 말이 안 맞는 말이라고. 아이 그러면 아, 라틴어로 책은 다른 단어겠지. 예, 그래서 뭐 리브르 뭐 이런 걸 하여튼 뭐 있지 않을까요? 그- 라틴어로 그때 책이 뭐 뭔지 알 수가 있나? 근데 재밌는 분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성경 네. 편집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게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강연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나 끝나고 나오니까 이렇게 불러갖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 한참 설명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서평론가라는 말은 만들었으나 호모 부커스라는 말은 네, 인용입니다. 네. 예. 인용이군요. 그러니까 그 독서론 책이 책 읽기의 달인 호모 부커스고 그다음에 글쓰기 강좌를 되게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 강의의 노하우를 나름 모으신 책이 책 읽기부터 시작하는 글쓰기 수업. 예,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좀 누군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어느 작가가 되게 옛날에 어릴 때 데뷔하기 전에 이건우 선생님 그 글쓰기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다고 정말 예. 훌륭하다고. 아니죠, 그거 그런 사람이 우리 있는데. 저기 책걸상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누가 황보름 황보름 작가님. 씨죠. 아 예, 황보름 예, 작가가. 예, 예. 아, 좀 뭘 들으면 기억을 하라고. 아니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그런 작가가 있었다를 기억한 게 어디야 지금. 그래서 결국 황보름까지 나왔잖아요. 이제 황보름 작가님께서 데뷔하기 전인가 데뷔를 염두에 둘 데뷔하기 때였나? 전이죠. 데뷔하기 전에 전에 이건호 예. 선생님 글쓰기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너무 좋았다. 첫 책의 펀딩을 저희가 해줬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첫 펀딩을 해서 첫 책이 나왔어요. 아, 책 읽는 관련, 책 읽기 관련. 책 읽기 관련 책. 근데 그게 다시 이번에 번역됐더라고요. 다시 나오고. 예, 그래서 번역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외국어로 또 번역됐어요. 그 첫 책이. 아, 워낙 이제 그 소설이 워낙 이제 잘 팔리니까 외국에서 이제 황보름 작가님도 이 방송을 가끔 자주 들으십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예, 저는 근데 아는 척 안 합니다. 아, 왜? 누가 될까봐. 저희 절대 밥숟가락 안 올리거든요. 지금 말씀하셔서. 아니 그런 거 좀 올리세요. 저는 잘 어울리는데. 저 광화문 연희 책방 거기서 저 아무튼 맛집 북토크 첫 번째 북토크를 거기서 했었거든요. 예. 황보름 작가님이 온 거야. 음. 깜짝 놀랐잖아. 네. 동탄 사시는 분이 광화문까지. 글쎄, 예.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아 뭐 마침 서울 근처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의리 있네요. 예. 그러게요. 예. 애월 작가님도 오셨었어요. 이애월 작가님. 또 이 팀의 또 틈새 틈새. 또 홍보. 잘못하면 쓰레기일 수 있는 게 홍보하지.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예, 이제 예. 도서 평론가고 여기 직접 쓰신 것 같은. 아닙니다. 편지자가 썼습니다. 그래요? 편집자가 쓴 소개에 보면 타고난 책벌레 이런 표현도 나오고 네. 뭐 젊은 날에 독서의 즐거움을 누리고 뭐 하여튼 글 쓰고 뭐 쭉 하여튼 책을 엄청 많이 읽은 사람이라는 느낌으로 소개가 네. 된단 말이죠. 네. 도서 평론가 같은 분은 책을 1년에 몇 권쯤 읽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뭐 엄청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조금 읽어야 새지 많이 읽으면 못 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대충 뭐 저는 그렇게 많이 안 읽어요. 왜냐하면 오랜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미 저자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이제 그 저자는 안 봐도 되는 저자 있어요. 그 쓰레기 같은 책을 쓰는. 아무튼 빼죠. 그 책 빼고 그다음에 이제 경계에 있는 저자들 있죠. 네네. 그건 서문을 봐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건 개인적인 호감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선호도나 그러니까 그거 잘 쓰고 못 쓰고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서문 좀 더 읽어봐서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책이 왔을 저희는 이제 지금은 이제 안 받습니다. 제가 릴리스를 안 받는데 책을 받으면 한 3분의 2는 거의 자동으로 다 빼요. 그리고 그게 판단이 맞아요. 뺀다는 게 서문까지 본 다음에 제끼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 정도만 보고 그 중에 이제 그 쌓아놓지만 저는 또 그럴 때 정작 빼는 거는 되게 두텁고 어렵고 그런 책들이어서 많이 못 읽어요. 이제 소설을 읽으면 소설만 읽으면 많이 읽죠. 읽는 3분의 1이 오히려 두껍고 어려운 책이 많다는 말씀이신 그런 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속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양도 좀 줄죠. 그리고 소설도 막 신간 소설을 막 찾아서 읽으시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한동안은 읽었는데 네. 헛짓이다. 그리고 좀 약간 신통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생각해요. 근데 이건우 선생님 정도 되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짐작컨대 일주일에 신간이 최소 몇십 종은 도착할 그렇죠. 것 같은데. 뭐 많을 때는 100종 이상 오죠. 그러니까 왔었죠. 예. 근데 그 중에서 3분의 1만 읽는다고 쳐도 어마어마하죠. 예. 30권만 온다고 쳐도 3분의 1이면 10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1년에 500권이 되는. 그랬는데 그 다 못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문 읽거나 이제 발췌독만 하는 거고요. 예. 근데 대충 보면 그렇게 뽑아놓은 책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방송 듣는 분들한 듣는 사람들 중에 출판인들이 있으면 책은 보내주는 게 좋아요. 관련자들한테. 왜냐하면 그걸 당장 서평이나 방송에서 하지 않더라도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디 추천이나 선정으로 가거든요. 그럴 때 크게 작용을 해요. 근데 그래서 대체로 보면 교수들이 모인 선정위원회가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게 책을 못 읽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 언제 읽어요? 사실 잘 안 읽기도 그럼 하고. 예. 논문 쓰기도 급하고. 세종도서도 사실 표지만 보고 뽑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믿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세종도서 선정위원도 하셨어요. 저희들은 이미 책 정보가 많기 때문에 예, 가서 읽고 저희들은 아예 책을 택배로 보내달라고 해요. 근데 저기 그 교수님들이 그 선정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은 좀 성실하게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참 잘 알지도 못하시고. 잘 모르고 또 파벌이 있어서 좋게 보면 학파고 학연이고 나쁘게 보면 파벌이라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싶어하지? 그런데 꼭 끼고 싶어하더라고 교수들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큰 돈도 안 되고.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손에 들어오는 책 중에서 3분의 2는 다 이렇게 버린다. 버리지 않습니다. 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기부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읽지 않고 치워버린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까 드린 아무튼 맛집은 회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아니 이 정도로 압박을 주셨으면은 서문을 읽어보시겠지. 이거는 그냥 서문 읽다 보면 다 읽겠는데. 그 책은 놀랍게도 서문이 없어요. 예. 첫 꼭지가 그냥 서문을 겸하고 그런 책은 있고요. 버려야 되는데. 마지막 꼭지가 에필로그도 겸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아무튼 맛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그냥 고자질처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가 당연히 많을 것 그렇지.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빼고 흥미로운 대목만 그 뒷부분에 있어서 그것부터 읽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아 제발 저자와 편집자의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존중해서 처음부터 읽어달라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얘를 저자라고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저자가 무슨 권력이라고. 지금 읽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사주면 집을 한 채 사줘야 돼. 책 한 권 사면 이제 제가 누가 책 한 권 저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양반이 뭐 밥을 사기로 했는데 책을 사갖고 와서 사인을 야 요즘 책 사주는 사람이 있냐? 내가 밥 살게. 맞아요. 네, 책값보다 밥값이 아니, 더 들어가야 되는. 아니 근데 이제 뭐 선생님도 쓰시는 분이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은 배열도 신경을 쓰잖아요. 아 당연하죠. 의도가 있죠. 네, 의도가 그래서 있죠. 나의 뜻대로 좀 읽어다오. 굳이 왜 뒤에서부터 읽냐라고 이제 했더니 또 아니 뭐 양구 기자는 원래 변태인 거 아시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는 소설집도 굳이 그 다 예쁘게 편성을 해놓았잖아요. 근데 저는 맨 뒤에 출간 연도를 보고서 출간된 순서대로 읽잖아요. 장편 소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안 읽는 게 어디야.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진짜 평생 읽은 책 권수 같은 거는 뭐 그냥 셀 수가 없겠군요, 정말. 그러니까 좀 부끄럽죠. 그렇게 책 읽은데 사람이 이거밖에 안 돼 있어서 참. 네. YG도 말하자면 부캐 중에 하나가 도서 평론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계속해서 이제 서평도 여기저기 기고도 하고 지금은 더 저보다 더 활발하죠. 방송도 예. 하고. 네. 뭐 깊이는 그렇게 없는 것 같기도. 나중에 무슨 꼴을 당하려고. 선생님에 비해서 아 깊이 없어요. 저는 깊이 없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 YG는 특기가 그거잖아요. 한 책만 평하는 게 아니라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그게 원래 서평 쓰기가 그렇게 돼야 돼요. 네. 원래 근데 이렇게 독자들한테는 그게 맞는데. 근데 많은 그 일간지 서평 같은 거 보면 그냥 네. 그 책 얘기해서 그렇죠. 끝나잖아요. 네네네. 근데 YG는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큐레이션이라는 그렇죠. 그 말은 본인이 만든 겁니까? 지식 큐레이터는 제가 만든 말이죠. 여기 지금 각자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신조어를 만든 분들을 모시고 하지만 있군요. 밥벌이 신통치 않아. 이런 그 YG 같은 이제 후배를 보면 예. 어떤 생각을? 아유 좋죠. 예, 굉장히 저는 원래 즐겨 읽는 사람이고 또 SNS에 올려주니까 원래 그 기자가 써야 할 때 가장 필요한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서평 쓰기에 대한 원론적인 글이 있거든요. 딱 강양구 기자가 쓴 게 서평 쓰기 원론에 맞는 거예요. 특히 기자가 쓰면 그러니까 정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럼에도 책에 대한 근본적 내용이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독자에게 평가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주변의 정보가 같이 모이고 아주 전형적인 서평이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어렵죠. 그리고 저도 보면 알잖아요. 읽고 쓰는지 안 읽고 쓰는지. 그럼요. 그다음에 또 뭐 모르는데도 그냥 의뢰 끼워놓은 건지 아닌지 잘 아니까요. 그리고 서평 쓰라 그랬는데 뭐 독후감 비슷한 수준의 뭐 가끔 그래도 되죠. 글을 꾸준히 쓰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서평이라는 게 너무 또 이렇게 좀 본질적으로 좀 무거우면 독후감 쓰셔도 돼요. 어느 글이나. YG가 쓰는 서평은 그렇게 또 무겁지도 않잖아요. 저는 좀 일부러 가볍게 써보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죠. 아무튼 그 도서평론가라는 말을 만들어낸 솔직히 뭐 한국에서 현재 제일 유명한 서평 쓰시는 분께서 YG의 서평을 두고 지금 가장 전형적인 서평이고 기자가 쓰는 서평은 그래야 한다. 모범적이다. 이런 칭찬을 오늘 저녁은 YG가 사는 게. 근데 의외로 우리 양구 기자가 모범생이에요. 변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저녁 술은 YG가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장소를 안내하겠습니다. 네. 다시 맹자 얘기를 조금 돌아가 보면 사실 맹자 뭐 이름은 누구나 다 알지만 이분의 철학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맹자는 그 동양 철학사에 기여한 게 세 가지 키워드를 말한 거거든요.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성선설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덕 교과서에 있으니까. 도덕교에서 안 가르친 게 뭐냐면 맹자한테 되게 중요한 건 확충하는 거예요. 확충. 그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선한 거잖아요. 이걸 확충해야 돼요. 이 확충한다는 게 뭐냐면 정치가 되면 왕이 선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럼 왕한테 선한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키워드가 왕도입니다. 왕도 정치. 예. 그러고 나서 자 본래 선하게 태어났어. 너는 원래부터 왕족이었으니까 왕이 됐으니까 그 선한 걸 정치로 해야 돼. 왕도 정치 또는 어지린 짜서 인정을 베푸라고 하거든요. 했어. 그런데 만약에 두 가지 조건이 안 갖춰주면 선한데도 네가 왕이 돼서 왕도 정치를 안 해? 그러면 역성혁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아치워라. 그렇게가 세 가지예요. 예,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선설, 왕도 정치, 역성혁명 혁명이죠. 이게 맹자 정치 철학의 3대 네, 키워드. 3대 키워드죠.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우리가 되게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중요해 보일 게 오륜이죠. 사실 최소한의 예의는 오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륜이라는 게 원래 또 그냥 이 말을 하자면 맹자는 오륜란 말을 안 했죠. 후대에 붙은 말이에요. 그게 5가지니까. 네. 근데 그 오륜을 되게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호 선생님은 네. 여기서는 꼭 그렇게 볼 건 아니다라고 네. 얘기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륜이라는 게 인간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더불어서 살아야 한다면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과연 더불어 살지 않을 수 있냐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오륜에 대한 이 설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제 이 얘기도 좀 하셔야겠다. 그 책에 보면은 공맹 사상의 현대적 해석은 관계론이라고. 그렇죠. 예, 되게 네. 중요한 거죠. 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고 네. 그 관계를 맺으면서 살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를 요약한 게 그 오륜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서양 근대 철학은 뭐냐? 그럼 데카르트부터 나는 존재한다잖아요. 나의 초점이 아니죠. 네. 단위가 확장돼도 내가 확장돼서 뭐 민족이 돼도 그 민족만이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강의를 쓰신 신영복 선생이 네. 그 존재론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존재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존재론이라는 것은 나만이죠. 나. 근데 이게 커져서 민족이 돼도 그 민족만을 하는 철학인 거죠. 자기 강화죠. 나 강화, 민족 강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상대방을 혐오와 차별과 지배의 대상으로 삼는 철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양 철학, 특히 육아 철학은 오늘 우리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는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말을 설득해야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아니 유발 하리의 사피엔스를 보면 유발 하리의 사피엔스의 가장 중요한 주제 의식이 뭐냐면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의 지배종이 된 데에는 협력 단위가 확산됐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협력 단위가 뭐 때문에 확산됐냐? 그게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프로이트 좀 다시 읽어보고 있는데 프로이트를 읽어봐도 문명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호모사피엔스가 더불어 살지 않으면 지금의 문명을 이뤄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협력 단위가 커졌기 때문에 문명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500년 전, 2300년 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되게 뭐랄까 이 문명이나 문화 수준이 낮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농업혁명이 일어났고 거기에 더불어서 상업혁명까지 일어나서 굉장히 풍족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아무 때나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전쟁을 하지. 뭔가 이제 본인도 뭔가 남고 그다음에 뺏을 게 있어야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다 같이 가난하면 전쟁 안 하고. 그럼요. 예, 사실 그런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농업혁명과 상업혁명이 일어나서 굉장히 풍족한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협력 단위가 커졌고 실제로 맹자를 읽으면 분업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그건 이제 정치하는 사람은 노심자, 노력하는 마음을 노력한다.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은 이제 노력자. 우리가 노력한다의 노력자. 그러니까 이미 분업이 그러니까 맹자를 비판하는 세력 중에 분업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맹자가 분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고 항변을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고도로 이제 문명이 발전하고 있던 단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건 이미 인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가는데 하려면 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미덕이 뭔가가 공맥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문명이 무너진다는 거고 문명이 무너지면 짐승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짐승의 상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특히 이제 맹자가 직접 그런 말을 하는데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극히 적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한자로 기희라고 해요. 기희. 적은데 어떻게 해서 인간이 문명을 이룰 수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거를 공자를 이제 인으로 본 거죠. 그리고
맹자는 그걸 성선으로 시작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관심은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가장 최소 단위는 어디서부터 인간과 짐승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문화 문명을 이루었는데 이게 평화적인 공존체제가 되지 않고 극렬한 대립과 전쟁의 상태가 되느냐 이런 물음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복원이에요. 평화로운 시대로의 복원.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돼야 다시 평화로운 시대로 돌아갈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이제 통념으로 이제 공맹을 보시는 분들은 네. 그 예를 들어 오륜 같은 게 네. 약간 고리타분한 위계 질서. 그렇죠. 예를 예, 들어서 이제 자식보다는 부모가 우위에 맞아요. 있고, 네네네. 그다음 부부 사이라면 남편이 네네. 아내보다 우위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왕이 신하보다 우위에 있고, 그런 거죠. 뭐 이제 이런 스승이 제자보다 위에 있고, 이제 이런 걸 전제를 한다라고도 생각을 해서 아 그건 좀 약간 시대착오적인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예,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읽어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동중서라는 사람, 그 한나라 때 그 뛰어난 철학자인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용 철학자예요. 철학자로 뛰어나지만 어용 철학자에서 어떻게 하면 왕권을 강화하고 왜냐하면 한나라는 진나라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요. 이게 14년밖에 유지가 안 됐잖아요. 무력으로 통일을 했는데 14년밖에 안 돼. 그러면 한나라가 항구적인 체제로 가려면 어떻게 하냐 이 문제를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 어용 철학자 쪽은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인데 그럴 때 오륜을 삼강으로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공맹 철학 특히 이제 뭐 맹자는 이미 사라져 버렸으니까 공자 철학의 통치 철학으로의 전락을 이끈 사람이 동중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억압적인 논리로서의 유교는 대부분 다 동중서 때문에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뭐 동중서나 이 주자로부터 자유로운 원시 유교를 보자.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했잖아요. 원래 맹자를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해석된 걸 보지 말고 할 때 보면 이제 맹자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내가 말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순임금 때부터 나왔던 얘기다. 순이라는 사람이 설에게 사람들을 이렇게 5가지를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항산이잖아요. 먹을 기본적인 사회적인 보장 체제를 만들어주고 그걸 항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항심하라. 도덕심을 가르쳐라. 근데 항심을 바로 5가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말하는 인륜이다라고 이제 맹자가 하는 건데 그게 출발이 부자죠. 부자 유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아비하고 아들은 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5가지의 관계 속에서 부자 관계는 천합이라고 해서 절대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비하고 자식은 관계를 못 끊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네, 관계는 못 끊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뭐냐면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이 이산가족이 돼. 이산가족이 됐다는 건 뭐냐면 장녀는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거고 노인과 아녀자는 겨울에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합해야지 가족이 복원이 돼야만이 평화로운 체제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명에게 부자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대적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틀을 가지고 건사하지도 못하는 세상이 무슨 살만한 세상이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도 있잖아요. 6.25 전쟁을 했더니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이산가족이었잖아요. 이산가족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전쟁통에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맞아 죽지 않았다고 다행이냐? 아니잖아요. 피난 가다가 뭐 굶어서 뭐 이렇게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시대를 살림의 시대로 바뀌는 데서 공맹은 뭘 봤냐면 가족을 본 거예요. 가족이 복원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평화 체제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냐는 거지. 오늘 우리가 경제 전쟁을 거치면서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파산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는 거예요? 가족이 깨지는 거. 가족이 깨지잖아요. 가족이 깨지면 그때 경제 생활을 했던 남자는 대체로 어떻게 되는 거죠? 고독사 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제가 구조적 상동성이라고 말하는 게 결국 그 당시에는 물리적인 전쟁통이었기 때문에 가족 단위가 중요시 여겨져서 오늘 우리는 아니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의 신자유주의 이후에 경제적인 불평등이 나오고 있는 이 엄청난 문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번에 뭐 또 캄보디아 문제도 그렇잖아요. 이거 대부분 지방 대학 출신들이라며.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번듯한 직장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유혹을 당해서 이렇게 간 거라며. 그 뭐 천하에 있는 한 학교가 뭐 40명인가가 이번에 한꺼번에 잡혀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기의 경제적으로 몫을 못하니까 가족에서 벗어나서 범죄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족 단위가 유지된다는 것은 그 사회가 말하자면 평화적인 체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군신은 유의잖아요. 예, 군과 임금과 신하는 의인데 이게 의가 의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마땅한 이치예요. 의가 주자가 한 말이에요. 마땅한 이치야. 근데 우리는 자꾸 의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신이란 말 나오잖아요. 자꾸. 예. 네. 그 군신 간에 뭐 청와대에서 반론을 제기하면 내부 손가락 한다 하면서 의리가 없다 하는데 그 의리가 아니라 마땅한 이치야. 근데 부자 관계만 빼놓고는 이 천합이라서 깰 수 없었지만 나머지 관계는 인합이에요.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깨도 돼요. 그러니까 군신에서 임금이 마땅한 이치로 정치를 안 하면 신하는 임금의 관계를 깰 수가 깰 수 있어요. 있다. 깰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예 역성혁명. 역성혁명까지 간다는. 그러니까 역성혁명이 군신 유의가 이런 조건문적이고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거예요. 맹자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정합성이 높아요. 앞뒤에 아구가 꽉 맞는 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어설프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부부간의 관계도 깰 수 있고. 그렇죠. 예. 그 삼강오륜 나오는 네네. 부분 예. 이 챕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고 사실은 제일 현대적 관점에서 가장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고 네. 재현해야 할 대목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제가 어릴 때 삼강오륜을 배운 다음에 학교에서 이상하게 가르쳤구나. 원래 그 뜻이 아니래매. 아니었죠. 이런 정도는 네, 이제 네. 대충 나이 들어서 좀 알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 그 부부 유별 파트는 네네네. 이거는 진짜 처음 보는 이야기 같은데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던 네, 게 예. 원래 이제 우리 어릴 때는 군신유의 부자유친처럼 장유유서랑 똑같이 네, 네. 그 부부 유별 이 남편이 더 위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차별로 생각했잖아요. 차별. 차별. 네. 남편과 아내는 다른 존재다. 음. 이렇게 이제 교육을 했는데 여기 알고 봤더니 여기 책을 읽을게요. 이 별은 구별되고 특별함으로 서로를 각별하게 대해야 한다. 배우자와 배우자 아닌 사람의 구별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여기에 맞게 처신하자. 이런 뜻이고 이걸 안 하면 헤어져라. 이런 그런 뜻을 거죠. 담고 있다고. 네네. 거기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논어맹자를 쭉 읽어보면 오륜에서 도덕적 책무를 주기는 앞단어예요. 군신유의에서 군이 더 중요한 의미가 주어져 있고 부부 유별에서 남편이 장유 유서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부자 유친도 깰 수 없는 관계지만 애비가 먼저 친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잘못 전해진 건데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한테 친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짐승도 그러잖아. 부모가 자식한테 잘해주잖아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 뭘 강조해야 돼? 짐승이 못하는 게 뭐냐면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폴트니까 강조를 안 한 거고 이게 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요구돼야 될 게 효니까. 말하자면 전쟁통에 부모를 모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강조한 거야. 강조했는데 이게 잘못돼서 부자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의 부모에 대한 맹목적인 효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기본 디폴트는 애비가 자식한테 친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연예인들 보면 부모가 자식 돈 다 말아먹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못 끊잖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끊을 수는 없죠. 그런데 잘못한 건 그거는 맞는데. 육아적인 거니까 육아가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부자 유친에서 원래 육아적 관점에서는 정말 물리적 전쟁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오늘에는 그 효를 다했음에도 부가 그 친밀함을 배신하면 그 관계를 깰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봐야 예. 되는 거죠. 현대적으로 해석해 줘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육아에서 상속 포기도 할 수 있고. 그럼요. 육아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거예요. 야, 디폴트는 애비가 자식한테 친밀하게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문제인데 어디 먼저 효를 요구해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재밌었는데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네네네. 상하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서울교대 입시 문제에 나왔던 거는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진짜 나와요. 다 못 맞췄다면서요. 네, 못 맞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붕의유신이에요. 어. 5개 중에 뭐에 해당하냐고 시험 문제 네네. 내면 네. 사람들이 진짜 막 당황하면서 부자 유치는 좀 그렇고 그렇지. 응. 장유유서가 제일 많이 나왔을 그럴 거예요. 가능성이 높죠. 그럴 것을. 예. 부부 유별을 택한 사람은 없을 거고. 그런데 이제 붕의죠. 원래 유학은 스승과 제자를 친구 관계로 봤거든요. 벗의 관계로. 그리고 실제로 그 맹자랑 제자들의 관계도 엄청 제자들이 싸가지가 없었더라고요. 아이고, 그 제가 또 아재 개그하면 그 맹자가 말년에 맹자라는 책을 같이 쓴 제자가 말년에 얻은 만장이라는 제자예요. 제가 농담 아재 개그 기고만장한 놈이라고 하잖아요. 엄청 덤벼들어요. 근데 원래 그 공자와 맹자의 제자가 대들어요. 네. 그래서 이 공자 맹자 학당의 공부 방법은 제자가 스승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으면 안 가르쳐 줘요. 그 소크라테스 아저씨도 거꾸로.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는 스승이 제자에게 네. 물었지만 질문을 계속 했구나. 맞죠. 그러니까 이게 동서양의 인문 혁명이 다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화적 차이 때문에 말하자면 서양은 스승이 물어보고 동양은 제자가 물어보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우리나라의 제자들은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 게 아니라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살 꼴이라니까요. 지금 원래 중요했던 건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쨌든 이 지구상에서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다 질문, 토론, 글쓰기 교육이 이루어지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교육 자체가. 저는 중용 부분도 엄청 저는 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그 제가 그냥 막연히 생각했던 중용 되게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중용은 약간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마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중용의 의미는 그것보다 더 나가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맹자가 말이지 권도인데 그 권자가 권력 권자인데 그게 원래는 저울추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울이 아니고 저울추니까 저울이 있으면 물건을 놓으면 이 저울추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이게 평형을 이루도록. 그러니까 저울추라는 건 뭐냐면 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냥 상황을 고정된 상황이라고 놓고 거기서 중간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상황은 항상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된 상황을 끊임없이 해석하면서 거기서 가장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대목이 어떤 대목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미국의 동양 철학자 두 사람이 중용을 번역한 책이 있는데 그 중용이라는 책 제목이 일상사에서 초점 맞추기예요. 너무 번역을 잘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미권 그 동양 철학 번역이 놀랍다고 했잖아요. 예, 국내에 번역됐는데 예, 바로 딱 맞죠. 용이라는 게 원래 그 일상이라는 뜻이 있고 늘 행동을 같이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밴다는 뜻이야. 수신이 그런 뜻이잖아요. 중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중간적인 어떤 건데 이걸 잘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까지 A라는 정보, B라는 정보만을 가지고 이 대목이 중용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C라는 정보를 새로 습득을 하면은 그 중용의 포인트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끊임없이 하라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 중용적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늘 깨어 있고 뭔가 인문적인 사유와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듣다 보니까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그 삼강오륜이라고 맨날 불렀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삼강은 뒤에 사기꾼이 붙인 말이 사기꾼은 아니고 나는 통치 체제를 그러니까 제가 전에 동준 뛰어난 철학자이기도 한 거예요. 원래 있는 오륜의 의미를 완전 뒤집어 가지고 네. 앞에 삼강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다 헷갈리게 만든. 그러니까 사실 뭐 한나라 때부터 그게 됐으니까 오늘 우리가 공맹 철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또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누구 동중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한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체제가 오래 갔던 거죠. 이번 주에는 이건우 선생님의 최소한의 윤리, 맹자를 지금 현대적으로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신 책인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 시대에 맹자가 웬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냥 한 꼭지 정도만 이렇게
넘기다 보면 어라 이게 재밌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점점 빠져들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좀 실용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 분량이 과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거는 네. 네, 예. 그렇죠. 약간 실용적으로 접근하신 거죠. 왜냐면 편집자가 엄청 저 갈궜습니다. 예. 많이 쓰지 말라고. 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400쪽 넘는 책은 출판을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이 책은 이제 250쪽이 채 안 됩니다. 본문은 네. 그래서 아주 컴팩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양이 막 늘어나는 느낌 이런 거 받으실 수 있는 예, 책이고. 특히 이제 왜냐하면 저는 전통적인 그런 동양 철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달리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쓸 필요가 없어. 달리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다면. 그러니까 저는 동양 철학자를 쓴 우리나라 동양 철학자 쓴 맹자를 읽으면서 왜 이 양반은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지? 물론 전통적 해석에서 그 양반들은 또 학문적인 그렇죠. 충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이거를 말하자면 보편성과 이 맹자의 철학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현대적인 관점이 있는가를 말하고 싶었고 그게 말하자면 사회 개혁론과 너무 유사한 면이 많다. 네. 이제 그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애써 이제 그 점을 좀 도들새김하려고 한 거죠.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하긴 위험해요. 그러니까 동양 전통적인 학자들이 안 하는 게 이게 등치 관계가 과연 정말 학문적으로 엄정하냐는 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유롭고 또 이제 자신도 있고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이 등치되는 부분은 사회 개혁론과 등치되는 부분은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존 노크의 사회개혁론, 시민혁명론을 그렇죠. 과연 네. 그 맹자의 역성혁명이랑 같은 선상에 놓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예. 뭐 이게 학문적으로 그렇죠. 예. 전공하신 분들은 약간 주저주저 되는데, 어렵죠. 예. 근데 이제 이건호 선생님은 아니 이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네. 실제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에도 시대에 활약한 일본의 유학자가 노노징이라는 노노 해설을 썼는데 그 양반이 계약론적 관점에서 노노를 읽어요. 노노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굉장히 설득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에도 시대 때의 그 서양 철학에 대한 관점이 되게 제한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저는 롤스까지 등장시키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 해석이 무리는 없고 오히려 설득력이 높을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이런 입문책을 읽는 독자들은 아무래도 서양 철학에 대한 교양이 더 그렇죠. 넓으니까 네.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맹자를 읽으면 접근성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맹자 관련 책인데 서양 철학자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학자들은 좀 안타까워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철학으로 우리 철학을 비추지 못하고 꼭 그렇게 비출 때 거울은 서양 것이야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저야 뭐 이제 사자니까 사파는 뭐 아니 그리고 독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서양 철학자들이 더 익숙하니까 그건 뭐 나름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말하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재밌는 부분을 저희가 골라가지고 몇 개, 제일 재밌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그렇죠. 부분을 저자의 목소리로 직접 들었고요. 소소하게 읽으면서 교양도 늘어나고 생각해 볼 거리도 많이 주는 대목들은 뭐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 꼭지도 다 조금씩 얇게 짧게 쓰셨더라고요. 예. 뭐 저도 기자 출신이니까요. 네. 대중 독자들의 독서력을 잘 알고 있어서 책걸상을 평소에 애정하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는 난이도와 분량의 책이다. 그리고 진짜 평소에 뭐 공맹사상은 물론이고 동양 철학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일 기회를 못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그냥 반쯤 속는 셈 치고 한번 손에 들어보면은 내가 알던 거랑 너무 다른데? 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했는데 읽으면 어디 가서 말을 하고 싶어진다. 너 맹자에 대해서 알아? 이런. 저는 사실 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맹자가 다시 이렇게 좀 인구에 해자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사실 저는 헌법을 개헌하자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가 마치 다 같이 우리 시민이 정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철학이 국가의 기본적인 법을 바꾸면 어떤 철학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 철학이 저는 맹자의 바탕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맹자. 그래서 마치 전도전이 그 고려를 조선으로 바꿀 때 그 열렬했던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를 할 때 뭐랄까 기대와 전망 그리고 그것이 지속돼서 뭐 요즘 말하면 시민사회가 훨씬 더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심정으로서 하나 좀 불쏘시개가 됐으면 좋겠다. 감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서 중요한 일하는 높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읽어야 될 책인데 그분들이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일 안 읽는 것들이 그 인간들이라. 그러니까 저는 그 인간들 기대도 안 합니다. 그 인간까지 나왔으니까 방송을 더 하면 이제 욕으로 바뀔 것 같기 때문에. 네. 이건우 선생님, 네 정말 그동안 오랫동안 뵙고 싶었는데 드디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